소비가 늘어서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거짓말이 된 지 한 100년이 지났어요.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부동산과의 전쟁이에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한 33% 정도가 주거비예요.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10%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거비를 전체 평균, 나라 전체 평균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무리 주거비가 올라도 저기 대구 저기 시골에는 주거비 안 오르잖아. 평균 잡아서 별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는 비중도 33%인데 그중에 대도시만 지표를 잡아서 반영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주거비로 이전되는 것을 바로바로 반영을 시켜줘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금리를 인상시켜서 잡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수요가 늘고 소비가 늘어서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그거는 한 거짓말이 된 지 한 100년이 지났어요. 그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보면 5년 전보다 지금 마스크 소비가 엄청 늘었죠. 마스크 가격 올랐나요? 지금 대량 생산의 시대에는 소비가 많아서 이렇게 올라갈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소비자 물가의 대부분은 부동산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 농산물 가격처럼 이런 기본 상품의 비용이 되는 원가가 되는 부분이 상승해서 그게 상품에다 증가시켜서 오르는 그게 대부분인데 원자재나 농산물은 한국은행이나 무슨 연준이가 금리 올리고 내린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가도 그래요. 유가도 약간은 금리 높이 올리면 경기가 박살나서 기름을 안 쓰니까 유가가 내려갈 거야. 그런 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준이가 그러면 기름값 잡으려고 경기를 박살낸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연준이가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금리 인상을 해서 돈을 다시 땡겨 올려는 가장 큰 이유는 유일하게 금리를 통해서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 부분, 부동산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잡으려고 한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요. 부동산 가격이 잡혀서 하락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연준이가 금리 인상을 스톱하거나 다시 전환시킬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지표는 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이에요. 많은 그 자본주의의 위기는 부동산을 때문에 이루어지고 그거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다가 붕괴가 되기도 하고 위기를 맞기도 하고 다시 잘 추스려져서 계속 발전하기도 하는 게 자본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금융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금융위기는 너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가 엄청 컸거든요. 엄청 커서 그 금리를 급격하게 5.2%까지 올릴 때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 금리를 미국이 견딜 수 없을 텐데 라고 걱정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바로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 금리를 그 엄청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가계대출이 민간 대출이 견디지를 못한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 부채 규모가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 규모가 우리 예전 금융위기 때 부채 규모에 비해서는 좀 적어요. 가격은 많이 올라갔는데 민간 부채의 규모는 그렇게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빨리 움직였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그게 앨런 장관, 바이든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빨리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는 빨리 대응을 했고 그만큼 더 거품이 심해져서 금융위기처럼 터뜨려야지 해결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부동산이 안에 중간에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금 연준이의 약간 늦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응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충분히 큰 충격 없이 넘어갈 것이다. 물론 굴곡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감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여러분 항상 그냥 똑바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항상 굴곡과 하락 그리고 굴곡과 하락 이런 것을 보이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도 이거와 연동해서
굴곡과 상승, 굴곡과 상승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자본주의자 주식시장이고요. 위기의 정의가 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그냥 좀 많이 힘들면 위기인가요? 많이 힘들면 침체가 좀 많고 인플레이션 많고 언제는 또 디플레이션이 위기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주는 게 좋아요. 이 실물 경제의 문제가 시스템으로 전이가 돼서 시스템이 붕괴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공황, 그리고 금융 위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IMF,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요거는 위기예요. 요 위기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시스템 위기까지 갔어요. 그게 시스템이 뭐죠? 자본주의 시스템 플랫폼은 금융이죠, 금융. 금융기관이 적어도 한두 개 쓰러져 주는 그런 상황. 그렇게 봤을 때는 위기는 이번 상황은 이제 오지 않을 거다. 왜? 그때 옛날 위기 때보다는 조금 똑똑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모든 위기의 본질, 기본은 아까 부동산이라고도 얘기했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과 민간 대출, 가계 대출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금융위기 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커지면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면 이게 서서히 좀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붕괴가 되면서 일본도 미국도 그렇게 다 터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실물 경제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동전의 뒷면에서는 지금 가계 대출이 너무 크게 증가해 가지고요. GDP 대비해서 지금 가계 대출 금액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를 계속 모른 척하고 있으면 한국은행이든 정부든 나중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정말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한국은행은 항상 뒤에 숨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림은 사실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요인에. 그런데 그게 물가에 연결되는 고리가 없고 그게 부동산 올라도 물가지수 안 오르니까 한국은행은 나는 물가지수가 책임이지 부동산 그건 난 몰라.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부동산 가격 오르면 국토부가 욕먹고 정부가 욕먹고 그러는데 참 그게 좀 우습더라고요. 예. 그쪽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공급 정책 아니면 세금 정책 이걸로 부동산 가격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별로 없어요. 한국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의 책임은 한국은행이 한 70~80%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자리로 잘 돌려놔야 된다. 한국은행. 어떤 압박이 들어오고 반항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꼭 책임지고 돌려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저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자산이 주식 비중이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금 단기적으로 저한테는 안 좋아요. 주가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저한테도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이 스텝을 밟아서 가계대출, 부동산 이거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그 자본주의가 뭐죠? 기업의 자본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좀 더 연결돼서 서민 경제까지 모두 살아날 수 있는 제일 중심에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물렀으면 나중에 더 크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나중에 그러면 그때는 그게 붕괴되는 거죠. 결국 저는 부동산 가격을 제일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잡히거나 어떤 방향을 선회하면 미국이 립 서비스를 중단할 거예요. 립 서비스 이제 협박도 안 할 거고 금리 정책도 좀 약간 완화될 거예요. 급하게 그렇게 자금을 땡겨가지 않게 조금 서서히 완화시킬 거고 그게 정시에 영향을 끼쳐줄 거기 때문에 이번 바닥은 이제 그 연준이 분들의 발언 그리고 그거를 미리 알아보려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치솟다가 약간 지금 이제 끝인가라는 정도로 지표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게 다시 이제 하락 쪽으로 넘어가면 실러 지수 같은 게 다시 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달러 환율 그리고 전 세계 주식 시장의 방향을 선회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이 하반기 되면 선회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되면 반등세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반등의 속도는 코로나 때보다는 좀 늦을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냥 위기가 없었잖아요. 금융회사 뭐 무너지는 데도 없었고, 굉장히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위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정시가 또 올해 들어서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하락폭이 아마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꼴찌가 아닌데, 실물 경제는 꼴찌가 아니고 꽤 괜찮은 편인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그 주가는 또 지금 제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은 저는 정부가 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주식시장 정책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데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너무 미진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 개선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정시를 앞으로 미래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만 개선해주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근데 개선해 줄 거야, 당연히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개선을 해주는 액션이 지금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정부 초기에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줘야 되고, 뭐 부동산 같은 거 이런 쪽의 정책보다는 좀 이걸 조금 더 우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반등 속도,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지금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주가, 이게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일단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세시대나 조선시대의 경제의 중심에는 토지가 있었죠. 중세시대는 토지가 중심인 시스템이었어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게 깨트려지면서 토지 중심에서 자본 노동의 그 가치가 훨씬 더 인정받는 시대로 바뀌어지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토지 쪽으로 자꾸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고 토지 쪽으로 힘이 실려가면 다시 조선시대나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점점점 자본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더 인정을 받고 더 힘이 커지는 그런 나라가 좋은 자본주의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역사들이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고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노동과 자본의 가치를 토지의 가치보다 훨씬 더 두기 때문에 계속 지금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또이또이한 유럽 나라 중에서도 독일이 가장 제일 선두에 있는 이유도 그 세 개 중에서 토지의 가치를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덜 중요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잘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노동력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 저는 과거에도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좋고 발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돈이 너무 부동산을 사랑하고 있어요. 미국 프로야구 보면 메이저리그가 되면 연봉이 수백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와, 나도 야구 선수 할래. 우리나라 그 코스피 같은 주식시장이 우리나라의 메이저리그잖아요. 이것들이 잘 가치를 인정받고 주가도 올라가고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그래, 나도 기업 하나 만들어 볼래, 벤처 해볼래. 학생들이 주식시장 보면, 야, 기업해서 저렇게 메이저리그 올라가 봤자 연봉도 없고 얼마 안 되고 뭐 별로 좋은 거 없네, 이러면 그만큼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가버넌스 문제죠. 우리나라는 기업을 위한 정책, 기업을 위한 이러면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건 이게 기업을 위한 거야? 대주주를 위한 거지 라는 그런 게 많아요. 너무 대주주와 기업을 똑같이 동일화하는 그런 생각이 깊게,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대기업 중심, 예전에 삼성은 이병철, 현대는 정주영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큰데, 삼성은 이병철 회장님도 워낙 훌륭하지만은 삼성이라는 기업은 많은 소액주주들, 그거를 만들어낸 또 노동자들, 이 모두의 것이거든요. 기업을 위한다는 것은 대주주를 위하는 게 아니고 소액주주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우리나라가 너무 낙후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낙후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수준으로, 미국 수준으로 그렇게 좀 그런 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서 변경시켜 주면 우리나라 정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다른 나라 수준으로 제일 싸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싸요. 그래서 그것만 고쳐줘도 상당 부분 주가는 반등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